왜소한 체구의 동양인이라 멸시받던 707의 그녀 숨겨온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 차별의 무지를 처참하게 찌적인다. 쏟아지는 판 속에서 국경과 인종의 벽을 부수고 오직 실력만이 진정한 힘임을 707 특임단이 이름으로 각인시킨다. 편견과 멸시를 연료 삼아 극한의 작전을 성공시키며 작은 영웅이 아닌 강철 늑대로서 전 세계의 707의 위험을 각인시켰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폐부를 짓눌렀다. 동남아시아의 밀림지대에 위치한 국제특수전 훈련소의 아침은 언제나 끈적한 수증기로 시작되었다. 막사에서 풍겨나오는 땀과 기름, 화약이 뒤섞인 냄새는 이하나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차가운 금속 부품들이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서 해체되었다가 다시 하나의 완벽한 살상 도구로 태어났다. 그 과정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연주해 온 악기를 다루는 거장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고요하고 정밀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육중한 군화 소리였다. 막사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 특수부대 소속의 제시카였다. 1m 80에 가까운 장신의 전투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전근육으로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다. 그녀는 막사안을 한 번 쓱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다른 덩치 큰 남성 요원들을 지나 가장 구석에서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작은 최고의 이하나에게로 향했다. 제시카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스쳤다. 그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무언가 나직하게 속삭였고 두 사람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그들이 내뱉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무시의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이하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수없이 되뇌며 훈련해왔다. 내신 그녀는 총기의 마지막 부품인 노릿의 뭉치를 결합하며 나는 금속성 마차함에 더 집중했다. 찰칵, 세상에서 가장 명쾌한 소리. 이 차가운 시부치만이 자신을 증명해줄 유일한 도구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격장으로 향했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대부분은 무시였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여자, 심지어 체격까지 왜소한 특수요원. 그들에게 이하나는 일종의 구경거리이거나 훈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천대에 불과했다. 사격장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각국의 내로라 하는 특수요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25m 전방의 표적지에는 연달아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이하나는 배정받은 사선에 섰다. 옆 사선에서는 제시카가 이미 사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정석적인 자세로 견착하고 길고 깊은 호흡으로 격발을 통제했다. 탕탕탕. 그녀의 총알은 표적지 중앙의 검은 원 안으로 차곡차곡 발려 들어갔다. 교관이 그녀의 점수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이하나의 차례였다. 그녀는 제시카와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했다. 몸의 중심을 낮추고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렸다. 정밀한 조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자세였다. 교관의 눈살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저런 불안정한 자세로는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하나의 손에 들린 총이 불을 뿜었다. 탕타탕탕탕 정적을 깨는 화열음은 빠르고 간결했다. 마치 점을 찍듯 짧은 간격으로 열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제시카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요원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렇게 빠른 속사로 표적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교관이 망원경으로 그녀의 표적지를 확인하는 동안 사격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표적지의 중앙 검은 원에는 미세한 차이로 9발의 탄은이 겹쳐 있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로 그 옆에 박혀 있었다. 제시카의 점수보다 단 2점 낮은 점수였다. 하지만 소요 시간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교관은 아무 말 없이 점수를 기록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구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이 희미하게 서여 있었다. 이하나는 묵묵히 탄창을 교체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무시와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경계심이 채우고 있었다. 특히 제시카의 시선은 집요할 정도로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자신에 의해 범주를 벗어난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적대감에 가까웠다. 이하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차가운 시선들을 모두 부수고 정점에 서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지옥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완전 군장 상태로 30km에 달하는 산악지대를 주파하는 훈련이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제시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의 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녀의 폭발적인 근력과 지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거친 숨소리를 내뿜는 남성 요원들을 가볍게 제치며 그녀는 가파른 경사로를 마치 평지처럼 성큼 나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다른 미군 요원들이 바짝 따라붙으며 초반부터 선두 그룹은 그들의 동부대가 되는 듯했다. 이하나는 중위권에서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힘을 빼지 않았다. 산악행군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효율적인 호흡, 안정적인 보폭, 그리고 체력 안배가 관건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땅을 딛는 힘은 단단했다. 마치 숲속을 누비는 안표처럼 그녀는 지형의 흐름을 읽으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나아갔다. 등에는 다른 요원들과 똑같은 무게의 군장이 얹혀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원들 사이의 격차는 벌어졌다. 선두 그룹의 속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고 중위권과 하위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탔고 전투복은 축하게 젖어 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하나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전방의 지형과 선두 그룹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반원점을 돌 무렵 사건이 발생했다. 중위권에서 묵묵히 행군하던 싱가포르 특수부대 소속의 마르코가 발을 헛디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발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극심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몇몇 요원들이 잠시 그를 쳐다보았지만 순위 경쟁이 치열한 탓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재촉했다. 훈련에서 낙오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었다. 그때 무리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이하나였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군장을 내려놓고 마르코의 상태를 살폈다. 발목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장에서 압박대와 진통제를 꺼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르코는 고통 속에서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경쟁에서 시간을 허위하는 것은 순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왜 멈추는 거지? 마르코가 힘겹게 물었다. 이하나는 그의 눈을 보지 않고 붕대를 감는 것에만 집중하며 짧게 대답했다. 전우를 벌이는 훈련은 받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마르코는 입을 다물었다. 멀어져 가던 요원들 중 몇몇이 그 광경을 뒤돌아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하나는 마르코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겹쳐 짊어졌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그를 부축하여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분의 무게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호흡도 거칠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요원들이 행군을 마친 후였다. 선두로 꼬인난 제시카는 휴식을 취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움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동정심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기 만족인가? 그녀는 이하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특수요원의 세계는 철저한 실력주의이며 약자는 도태될 뿐이었다. 하지만 교관들의 표정은 달랐다. 그들은 이하나의 기록을 확인하는 대신 그녀의 지친 어깨와 부축을 받고 있는 마르코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다. 특수부대원이 갖춰야 할 것은 강인한 체력과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료를 버리지 않는 군인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사를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이하나는 비록 순위는 최하위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번 훈련에 숨겨진 과제를 통과한 셈이었다. 그녀가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은 비단적을 향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우를 지키는 굳건한 의지이기도 했다.
제시카는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물통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가슴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진흙탕 위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뒤엉켰다. 근접 격투 훈련은 원초적인 힘과 기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거친 숨소리와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교관의 불노령으로 가득했다. 요원들은 이미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체위가 부러지고 코피가 터져나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대에만 집중했다. 이하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의 상대로 지목된 것은 레인저 출신의 거구 벤이었다. 그의 키는 2m에 육박했고 온몸이 단단한 근육덩어리였다. 그가 이하나의 앞에 서자 마치 어른과 아이가 마주선 것처럼 압도적인 체격 차이가 드러났다. 주변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제시카 역시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하나가 저 육중한 몸을 상대로 어떻게 버텨낼지 궁금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벤은 성난 황소처럼 돌진했다. 그는 작은 상대를 단숨에 힘으로 짓눌러 제압할 생각이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이하나의 옷깃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이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몸을 살짝 낮추며 벤의 힘의 중심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녀는 돌진해 오는 벤의 손목을 흘려보내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의 팔을 비틀었다. 그 벤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했다. 그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하나는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관절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하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땅으로 매다 꽂았다. 쿵 육중한 몸이 진흙탕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훈련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벤은 고통과 구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하나는 그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그의 힘을 이용하여 그를 제압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파처럼 그녀는 상대의 힘의 흐름을 잃고 그 위에 올라탔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초크를 걸었다. 벤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그는 결국 바닥을 두드리며 항복 의사를 표시했다. 이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목을 풀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요원들의 시선이 또다시 변해 있었다. 이제 그 시선에는 경계심을 넘어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작은 몸 안에 얼마나 치명적인 기술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제시카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부정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 역시 수많은 격투 훈련을 통해 단련된 강자였지만 이하나가 보여준 기술은 그녀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예술처럼 보였다. 훈련이 끝난 후 이하나는 막사 뒤편에서 홀로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제시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강한 경쟁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하나의 앞에 서서 조금은 도발적인 말투로 물었다. 그게 당신이 가진 전부인가? 작은 채굴을 이용한 잔재죠. 이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낯익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가진 전부는 힘뿐인가? 전장에서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될 뿐이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제시카의 푸른 눈동자와 이하나의 검은 눈동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철학을 가지고 단련해 온 두 강자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제시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 저 여자의 오만한 자신감을 반드시 꺾어버리겠다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막사로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말싸움 따위로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증명은 언제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훈련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치읓 같은 어둠이 훈련장을 집어삼켰다. 야간 전술 시뮬레이션은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요원들은 두 개의 팀 알파와 브라보로 나뉘어 모의 적진에 침투하고 목표물을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하나는 브라보 팀의 팀장을, 제시카는 알파 팀의 팀장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알파팀은 시작부터 거침없었다. 제시카는 최신 야간 투시 장비와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알파팀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예상 침투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기동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어둠은 그들의 첨단 장비 앞에서 무력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브라보 팀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반면 이하나가 이끄는 브라보 팀의 움직임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출발 지점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팀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알파팀이 이미 깊숙이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하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귀에 꽂은 소형 무전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알파팀의 기동 소리까지. 잠시 후 그녀가 낯칡하게 입을 열었다. 이동한다. 그녀가 가리킨 방향은 교관들이 설정해준 예상 침투 경로가 아니었다. 그곳은 수풀이 무성하고 좁은 개울이 흐르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험지였다. 팀원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하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기 예상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우리의 길이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팀원들은 마지못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짐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야간 투시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계했다. 시간이 흐르고 알파팀은 목표 지점 근처의 마지막 방어선에 도달했다. 제시카는 이제 목표물 확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최종 돌격 신호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그림자들이 알파팀을 덮쳤다. 브라보 팀이었다. 그들은 제시카 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 즉 그들이 지나쳐온 후방에서 나타난 것이다. 알파팀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이탄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제시카는 분노에 차서 소리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후였다. 어둠 속에서 브라보 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이하나는 마치 지휘자처럼 짧고 간결한 수신호로 팀원들을 지휘하며 알파팀의 숨통을 조여갔다. 결국 제시카를 포함한 알파팀 전원이 전사 처리되었다. 제시카는 자신의 헬멧에 명중한 모이탄의 페인트를 허탈하게 닦아내며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가 첨단 장비와 화력을 믿고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릴 이때 이하나는 어둠 그 자체가 되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만들어낸 것이다. 훈련 종료 후 모니터실에서 교관들은 브라보 팀의 이동 경로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하나는 훈련 시작과 동시에 소수의 정찰조를 보내 알파팀의 예상 경로를 파악하게 했고 그들의 기동 소음과 무선 교신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주력 병력을 이끌고 가장 험난하지만 안전한 우회로를 선택하여 알파팀의 등 뒤로 돌아들어가는 대담한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선 전장을 읽는 통찰력과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지략이었다. 제시카는 굳은 얼굴로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패배했다. 힘으로도 이제는 전력으로도. 그녀는 이하나라는 존재가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을 넘어선 미지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강자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 어둠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과 판단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이 잠시 멈춘 휴식일이었다. 이하나는
막사 한편에서 대검을 갈고 있었다. 숫돌의 칼날이 스치는 썩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곤 했다. 제시카와의 연이은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었다. 각국의 최정예 요원들을 모아 이토록 극한의 훈련을 시키는 데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터였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국 부대에서 파견된 총괄팀장 최민호였다. 그는 군인다운 딱딱한 표정 속에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하나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훈련소 외곽의 작은 통신 막사로 들어갔다. 방음 처리된 막사 안은 바깥에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팀장은 보안 장치를 작동시킨 후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중이 이번 합동 훈련의 진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군. 이하나는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최 팀장은 작은 단말기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나타났다.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들의 사진, 복잡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그리고 검은색 그림자가 그려진 깃발을 든 무장 조직원들의 모습이었다. 조직의 이름은 검은 그림자. 최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국적도 이념도 불분명한 국제 범죄 조직이다. 마약 밀매, 무기 밀거래, 용병 파견, 테러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지. 처음에는 작은 범죄 집단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세력을 불렸어.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이하나는 화면에 떠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은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군사 조직에 가까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사용하는 무기나 전술 역시 특수부대 수준이었다. 일부 자료에는 그들이 각국 특수부대 출신들을 거액을 주고 영입했다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들의 배후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이 아무런 비호 세력 없이 움직일 수는 없어. 특정 국가나 거대 자본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놈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아.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아주 능숙하지. 그래서 이번 훈련이 이하나가 입을 열었다.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검은 그림자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최정예 요원들을 모아 일종의 연합 특수팀을 구성하기 위한 최종 테스트 단계인 셈이다. 각국은 자존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연합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물 밑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다. 여기서 최고의 기량을 보인 요원들이 사실상의 첫 번째 연합팀 멤버가 될 거다. 이하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도의 훈련. 각국 요원들의 미묘한 경쟁과 협력 관계.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칼을 가려내기 위한 거대한 시험되었던 것이다. 최 팀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중이 당신은 지금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검은 그림자는 우리가 훈련에서 상대하던 모의 적과는 달라. 그들은 진짜 총알을 쏘고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아주 교활하지. 그는 새로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최근 첩보에 따르면 검은 그림자가 이 훈련소 인근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단순한 정찰 활동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 훈련 자체가 그들의 목표일 수도 있다. 막사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하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대검을 갈며 생긴 미세한 상처들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면 기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맞서 싸울 뿐. 그녀의 눈빛이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해상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치읓 같은 밤바다를 소형 고무보트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목표는 해안 절벽 아래에 위치한 가상의 적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요원들은 치읓 같은 어둠과 세차에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서로의 기척에 의지한 채 은밀하게 기동했다. 이하나와 제시카 그리고 마르코는
같은 보트에 타고 있었다. 지난 훈련들을 거치며 교관들은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같은 팀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잦아졌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세 사람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시험하는 듯했다. 바다는 생각보다 거칠었다.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파도가 연신 보트를 때렸고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 위로 튀었다. 제시카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보트의 방향을 잡았고 마르코는 뛰어난 감각으로 주변의 위험을 경계했다. 이하나는 말없이 해안선의 지형을 살피며 최적의 상륙 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침투 경로와 비상 탈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외에 아주 희미하고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저주파의 엔진 소리. 훈련에 사용되는 보트의 엔진음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더 크고 육중한 선박의 소리였다. 그녀는 마르코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 역시 무언가를 느낀 듯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마르코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11시 방향 2km.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 훈련 계획에는 없는 배달. 제시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단순한 어선일 수도 있지 않나?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 정도 크기의 배가 불독하지 않고 이 시간에 이 해역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미리 국선이거나 혹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하려는 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검은 그림자. 순간 통신 장비에서 치거리는 잡음과 함께 교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팀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하라. 반복한다. 훈련 중단 즉시 복귀. 실제 상황이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체불명의 선박이 빠른 속도로 훈련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해안선에서는 다수의 무장 괴한들이 코착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들은 훈련 중인 요원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훈련은 순식간에 실전으로 변했다. 교관들은 요원들에게 교전 허가를 내리고 각 팀별로 방어 진영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하나의 팀은 해안 절벽의 좁은 동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주시했다. 적들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제시카는 염사소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초조하게 물었다. 대체 놈들의 목적이 뭐지? 우리를 납치라도 하려는 건가? 마르코가 주변을 경계하며 대답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각국 추정의 특수 요원들은 아주 비싼 몸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은 우리를 제거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테러 영향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이하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 팀장이 보여주었던 자료들을 떠올렸다.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언제나 치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이 훈련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는 최 팀장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요원들을 사살하거나 납치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일 수 있었다. 그때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던 적들 중 일부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가상의 적 기지로 설정된 낡은 등대였다. 저곳은 뭐? 제시카가 의아해했다. 이하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등대 그곳은 훈련 목표 지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지역의 모든 통신을 중개하는 중요 시설이기도 했다. 만약 놈들이 저곳을 장악하고 파괴한다면 이 섬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다. 지원 병력 요청도 상황 보고도 불가능해진다. 그들은 우리를 이 섬에 가두고 하나씩 사냥할 생각인 거야. 그녀의 말에 제시카와 마르코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단순한 교전을 넘어 고립된 섬에서 생존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하나는 망설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등대로 간다. 놈들이 통신시설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었다. 교관들은 방어 진영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하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시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코 역시 말없이 자신의 저격 소총을 고쳐잡았다. 세 사람은 어둠과 파도를 뚫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가상의 적이 아니었다. 진짜 저 검은 그림자를 향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불안한 조짐은 곧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등대는 해안 절벽 가장 높은 곳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낡고 부서진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지역의 통신을 책임지는 심장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하나와 제시카 마르코는 절벽 아래의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등대를 주시했다. 이미 10여 명의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등대 주변을 장악하고 일부는 내부로 진입하여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정문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적들의 경계가 너무나 삼엄했다. 제시카는 자신이 가진 시사 폭약으로 벽의 일부를 파괴하고 진입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폭음과 함께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통신 장비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나? 제시카가 초조하게 물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적들이 통신 장악을 완료하고 외부의 본대와 연결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터였다. 이하나는 말없이 등대의 외벽을 올려다 보았다. 거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벽은 곳곳이 침식되어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리고 벽을 따라 낡은 배수관과 피해침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등대 3층 높이에 있는 깨진 유리창. 저곳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짧게 설명했다. 자신이 로프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한다. 그동안 제시카와 마르코는 외부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며 교란 작전을 펼친다. 제시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왼손으로 적을 오르겠다고. 저건 미친 짓이다. 웬만한 암벽 등반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적들의 눈을 피해 야간에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하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불가능해 보이니까 적들도 예상하지 못할 거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제시카의 눈에는 불신과 걱정이, 이하나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경쟁하고 대립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걸고 상대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르코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듯 나섰다. 이하나의 계획이 위험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내가 후방에서 저격으로 지원하겠다. 제시카, 당신은 나와 함께 적들의 주의를 끌어줘야 한다. 제시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하나의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했다. 알겠다. 하지만 만약 위험해지면 즉시 포기하고 내려와라.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팀장처럼 말했다. 이하나는 대답 대신 루프와 등반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제시카와 마르코가 등대 반대편에서 소음을 일으키며 총격을 가하자 적들의 시선과 화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그 틈을 타 이하나는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등대 외벽에 달라붙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날카로운 바위 틈을 움켜쥐었고 발끝은 미세한 돌출부를 딛고 섰다. 그녀의 몸은 마치 거미처럼 중력을 거스르며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끝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목표, 3층에 깨진 창문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총성이 밤길을 가르고 멀리서 제시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시간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움직임은 위험만 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오랜 시간 반복해 온 훈련의 결과였다. 그녀의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균형을 찾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깨진 창문틀에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다행히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등대 내부는 차갑고 축한 공기와 먼지로 가득했다. 아래층에서는 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음기를 부착한 권총을 꺼내 들고 고양이처럼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갑게 뛰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외부에서는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늑대처럼 빛났다. 등대 내부는 나선형 계단이 중앙을 관통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층마다 작은 공간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하나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죽이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낡은 철제 계단은 그녀의 체중에도 위태롭게 삐걱거렸고 그녀는
발바닥 전체가 아닌 앞꿈치만을 이용해 무게를 분산시키며 소음을 최소화했다. 2층에 도달했을 때 두 명의 조직원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외부의 총격에 신경이 쏠려든 뒤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하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계단을 소리 없이 내려와 가장 가까운 적의 등 뒤로 접근했다. 왼팔로 그의 입을 막아 비명을 차단함과 동시에 오른손에 준 대검으로 그의 경동맥을 깊숙이 그었다. 턱 하는 짧은 마찰음과 함께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른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돌아보는 순간 이하나는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권총 끝에서는 압축된 공기 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의 미간에 작고 붉은 점이 찍히며 그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은 반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두 구의 시체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희미한 피인내뿐이었다. 이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향했다. 1층에는 4명의 적이 있었다. 2명은 입구를 경계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복잡한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데 연념이 없었다. 그들이 바로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였다. 저들을 제거하고 장비를 파괴해야만 했다. 하지만 4명을 동시에 조용히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하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낡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기름이 담긴 낡은 드럼통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계단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작은 쇠구슬 하나를 반대편 구석으로 굴렸다. 대구르. 어둠 속에서 올리는 작은 소음의 입구를 경계하던 2명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하나는 연속해서 2발에 총을 쏘았다. 시오. 2명의 경계병이 목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동료의 죽음의 통신 장비를 만지던 2명이 경악하며 돌아섰다. 그들이 소총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이하나는 이미 그들 앞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한 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그의 복부에 대검을 꽂아 넣었고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총격을 막아냈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은 당황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벽과 기둥에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이하나는 인간 방패 뒤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았다. 적의 탄창이 비는 순간 그녀는 시체를 밀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탄창을 교체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대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은 후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1층 로비는 피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이하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더 이상의 적은 없었다. 그녀는 즉시 통신 장비로 다가갔다. 복잡한 기계 장치들은 이미 외부와 연결되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검으로 케이블을 자르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주요 부품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장비가 파괴되면서 스파크가 튀고 역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안도할 시간이 없었다. 외부에서 들려오던 총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적의 본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탈출해야 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제시카 마르코 들리는가? 임무 완료. 퇴로를 확보해달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늑대였다. 목표를 향해 홀로 어둠을 가르고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걸어 마침내 사냥에 성공한 곤주의 늑대. 하지만 이제는 그 늑대를 잡으려는 사냥꾼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하나가 통신 장비를 파괴하고 막 탈출을 준비하려는 순간이었다. 등대 외부가 갑자기 환해지며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내부를 훔쳤다. 동시에 육중한 엔진 소리가 밤바다를 찢으며 빠르게 가까워져 왔다. 해상에서 접근하던 검은 그림자의 본대가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모선에서 내려온 고속 단정들이 해안으로 쇄도했고 수십 명의 무장 병력들이 순식간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시카와 마르코가 상대하던 적들은 그들의 선발대에 불과했다. 이제 등대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제시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다. 이하나 어서 빠져나와. 놈들이 개미대처럼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탈출로는 이미 차단된 후였다. 등대의 유일한 입구는 새로 상륙한 적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이하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을 살폈다. 절벽 아래는 온통 적들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도간에 든 지 신세였다.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은 등대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문을 부수고 내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퍼부었다. 이하나는 나선형 계단 중간에 몸을 숨기고 위로 올라오는 적들을 향해 응사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총격전은 극도로 위험했다. 사방에서 날아온 총알들이 벽을 뚫고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탄약은 얼마 남지 않았다. 권총 한 자루와 수총 한 자루 그리고 대검이 그녀가 가진 무기의 전부였다.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거나 사로잡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이을 악물었다. 잡히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계속 바꾸며 계단의 구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적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등대 밖의 상황도 절망적이었다. 제시카와 마르코 역시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마르코가 저격으로 적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을 몇 명 쓰러뜨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제시카는 수류탄을 던지며 적들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그녀의 탄약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시카는 등대를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 이하나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 경쟁자였고 때로는 짜증나는 상대였지만 이제는 전우였다. 그녀를 저곳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제시카는 결심한 듯 소리쳤다. 마르코 어호해. 내가 들어간다. 뭐라고? 미쳤어. 지금 저기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마르코가 반대했지만 제시카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적들의 시야를 가린 후 총알이 빗발치는 등대 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M4 소총이 불을 뿜으며 길을 열었다. 그녀의 무모한 돌격에 당황한 적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등대 안으로 몸을 굴려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등대 내부는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제시카는 계단 위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하나를 발견했다. 이하나 역시 예상치 못한 제시카의 등장에 놀란 표정이었다. 뭐 하러 들어왔어? 죽고 싶어. 이하나가 소리쳤다. 제시카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있는 파티를 더 혼자 즐기게 둘 수는 없지. 그녀는 이하나의 옆에 자리를 잡고 함께 적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혼자일 때와는 달랐다. 두 사람이 서로의 등을 맡기자 비로소 안정적인 방어선이 구축되었다. 이하나가 위층을 제시카가 아래층을 맡아 입체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적들은 이제 내부로 진입하는 대신 등대 자체를 파괴할 생각인 듯했다. 외부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등대 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돌무더기가 쏟아졌다. 놈들이 폭탄을 설치하고 있어. 이 건물이 통째로 무너질 거다. 이제 정말로 탈출할 방법은 없었다. 사방이 막히고 건물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무전기에서는 마르코의 절박한 목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적들의 증언. 그것은 모든 기획을 수포로 돌리고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최악의 변수였다. 이하나와 제시카는 무너지는 등대 안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등대가 울부짖었다. 검은 그림자가 설치한 폭탄이 연달아 터지면서 낡은 석조 건물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와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벽에는 거대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이하나와 제시카는 계단참에 몸을 웅크린 채 잠시 동안의 폭격을 견뎌내야 했다. 금방이라도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생매장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폭발이 잦아들자 적들의 총공세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무너진 벽의 틈으로 깨진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하나와 제시카의 탄약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각자 탄창 하나씩이 전부였다. 제시카는 마지막 남은 수류탄의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 마지막은 화끈하게 장식해야지. 이하나의 눈빛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무너진 벽 너머로 밤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는 수십 미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소리쳤다. 뛰어내린다. 제시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아래는 바위투성이 절벽과 성난 파도뿐이었다. 뛰어내리는 것은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길일 수도 있었다. 살고 싶으면 뛰어. 이하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폭발로 생긴 벽의 구멍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젠장. 제시카는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운명을 거친 파도에 맡겼다.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등대 내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제시카가 던진 마지막 수류탄이 적들의 진입을 잠시나마 늦춰준 것이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때렸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몸이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이하나는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팔을 저었다. 간신히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는 등대의 모습이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 굉음과 함께 바다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제시카를 찾았다. 제시카도 무사히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만신창이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차가운 바닷물의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기고 있었다. 게다가 해안에서는 적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들 옆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마르코였다. 그는 작은 구명 보트에 몸을 의지한 채 두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적들의 시선을 피해 한 선을 따라 우회하여 두 사람이 뛰어내릴 만한 지점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세 사람은 간신히 구명 보트에 올라탔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적들의 고속 단정이 그들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저항할 무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불빛들이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의 것이 아니었다. 여러 척의 고속함정과 헬리콥터였다. 훈련 본부에서 보낸 지원 병력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최민호 팀장은 통신이 두절된 직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즉시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의 엇갈린 선택, 즉 현장 요원들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신속한 지원을 결정한 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원 병력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검은 그림자 조직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바탕의 격렬한 해상전이 끝난 후 밤바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구명 보트 위에서 이하나와 제시카 마르코는 말없이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엇갈린 선택들이 모여 기적 같은 생존을 만들어냈다. 이하나의 무모한 도약, 제시카의 희생적인 돌진, 마르코의 침착한 기다림, 그리고 최 팀장의 신속한 결단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그들은 지옥 같았던 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대체 왜 이토록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닌 더 거대한 기획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의무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하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크고 작은 파박상과 열상이 욱신거렸다. 옆 침대에는 제시카가 누워 있었다. 그녀 역시 만신창이었지만 특유의 불만 가득한 표정은 여전했다. 마르코는 비교적 부상이 경미하여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지만 막상 평온한 공간에 함께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제시카였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투명스럽게 말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알아. 이하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너야말로 왜 들어왔어? 혼자였으면 더 쉽게 빠져나왔을 거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과시가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로를 탓하는 말투 속에는 자신을 구해준 상대에 대한 서툰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다 이제 그만하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파트너다. 파트너,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항상 홀로 싸우는 것에 익숙했던 이하나에게도 언제나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시카에게도. 하지만 등대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떠올리면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로의 등을 맡기고 싸웠던 순간, 서로를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던 순간 그들은 이미 파트너였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세 사람은 최민호 팀장에게 호출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팀장은 이번 습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검은 그림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그들은 상당수의 조직원을 잃었지만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도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통신 시설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등대에 있던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위성 통신 장비를 설치하려 했다. 만약 성공했다면 그들은 이 지역의 모든 군 통신을 감청하고 교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선 사이버 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었다. 이하나 팀의 활약이 없었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것이다. 최 팀장은 세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엄격함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합동 훈련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리고 너희 세 사람은 비공식 연합특수팀 코드네임 펠리르의 첫 번째 멤버로 임명되었다. 펠리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늑대.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가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암약하는 거대한 적 검은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최전선의 전사들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즉시 하달되었다. 이번 습격에서 살아남아 보주한 검은 그림자의 간부급 인물 코드네임 카멜레온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변장의 귀재이자 조직의 정보와 자금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를 잡으면 검은 그림자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터였다. 회의실을 나오며 제시카가 이하나의 어깨를 툭 쳤다. 이번엔 내 지휘를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꼬마. 이하나는 그녀를 흘긋 쳐다보며 대답했다. 시끄러워 근육덩어리. 길이나 잃지 마. 두 사람의 투닥거림을 보며 마르코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맹수였다. 고독한 늑대와 용맹한 사자와 침착한 표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서로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적에게로 향하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그림자 늑대들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카멜레온의 흔적은 동남아시아의 혼잡한 국경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마약과 무기 그리고 사람이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무법지대. 팀 펠리르는 현지 정보원과 접선하여 카멜레온이 숨어있을 만한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했다. 작전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낡고 복잡한 시장 골목은 온갖 창신료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다. 세 사람은 현지인처럼 위장한 채 어둠을 틈타 목표 건물로 접근했다. 제시카가 선두에서 길을 열고 이하나가 후방을 경계했으며 마르코는 중간에서 주변의 모든 변화를 감지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유기적이었다.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안전가옥은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진입은 순조로웠다. 마르코가 자물쇠를 소리 없이 해체하고 제시카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카멜레온은 이미 한 발 앞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도주한 후였다. 이런 젠장, 놈이 눈치챘어. 제시카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나는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작은 휴지통에 꽂혔다. 그 안에는 구겨진 기차표가 버려져 있었다. 북쪽 국경으로 향하는 야간 열차. 출발 시각은 30분 후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하나는 기차표를 집어들며 말했다. 세 사람은 즉시 방향을 돌려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시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쫓는 동시에 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검은 그림자의 조직원들이 어느새 그들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카멜레온이 도주하면서 동시에 역습을 준비한 것이다. 좁은 골목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세 사람은 엄폐물을 이용해 교대로 사격하며 필사적으로 기차역을 향해 나아갔다. 간신히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야간 열차는 이미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하나는 망설이지 않고 달리는 열차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열차의 마지막 한 손잡이를 간신히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제시카와 마르코 역시 그녀의 뒤를 이어 열차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세 사람은 숨을 골랐다. 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열차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달리는 열차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열차의 창문이 깨져나가며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 사람은 승객들을 보호하며 열차의 칸을 옮겨다니며 추격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제시카는 열차의 문을 방패 삼아 외부의 적들에게 응사했고 마르코는 저격 소총으로 멀리서 접근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터뜨렸다. 이하나는 열차 내부를 수색하며 카멜레온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승객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카멜레온은 변장의 귀재였다. 그는 평범한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불안에 떠는 승객들 속에서 유독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신문이 아닌 창밖의 추격자들을 향해 있었다. 찾았다. 이하나가 나직하게 은조였다. 그녀가 남자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남자는 그녀를 눈치채고 먼저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여성을 인질로 삼아 총을 겨누었다. 꼼짝마 움직이면 이 여자를 쏴버리겠어. 그가 바로 카멜레온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열차 안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이하나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카멜레온은 인질을 방패 삼아 열차의 기관실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열차를 장악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이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이제 달리는 열차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인질극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이하나는 카멜레온과 대치하며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만 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제시카와 마르코가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거친 철로 위를 달리는 낡은 열차와 함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열차는 치읓 같은 어둠을 뚫고 험준한 산악지대로 접어들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이었다. 카멜레온은 인질을 앞세워 기관실을 장악하고 기관사를 협박하여 열차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대로 국경을 넘어 자신의 세력권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이하나는 카멜레온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최대한 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그 사이 마르코는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 기관실로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제시카는 남은 추격자들을 처리하며 후방을 확보했다. 하지만 카멜레온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이하나의 의도를 눈치채고 더욱 거칠게 인질을 위협했다. 그는 열차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라고 소리쳤다. 낡은 열차는 비명을 지르며 위태롭게 철로 위를 질주했다. 곡선 구간에 접어들자 열차는 금방이라도 탈선할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열차 지붕 위에 있던 마르코가 움직였다. 그는 기관실의 작은 환풍구를 통해 내부를 향해 채탄을 던져 넣었다. 하얀 연기가 기관실을 가득 메우자 카멜레온은 당황하여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인질을 잡고 있던 그의 손나기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인질 여성이 그의 팔을 물어뜯고 빠져나왔다. 기회는 지금이다. 이하나는 몸을 날려 기관실로 돌진했다. 분노한 카멜레온이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그의 총알은 빗나갔다. 이하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좁은 기관실 안에서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다. 카멜레온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이 분명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반덴자의 노련함이 묻어 있었다. 한편 열차는 기관사를 잃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전방에는 급격한 내리막과 함께 끊어진 다리가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열차는 계곡 아래로 추락할 운명이었다. 제시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열차를 멈춰야 해. 모두 죽을 거야. 그녀는 기관실로 달려가 이하나와 사투를 벌이는 카멜레온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몸이 뒤엉키면서 열차의 제동장치가 부서져 버렸다. 이제 열차를 멈출 방법은 없었다. 이하나는 이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카멜레온의 목을 조르며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상 연결기 분리 레버가 들어왔다. 기관차와 객차를 분리하는 장치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카멜레온을 밀쳐내고 레버를 향해 몸을 던졌다. 커다란 충격과 함께 기관차가 객차와 분리되었다. 카멜레온과 함께 있던 기관차는 끊어진 다리 너머둠 속으로 추락했고 남겨진 객차들은 관성에 의해 철로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제시카와 마르코가 수동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돌렸다. 쇳가루를 날리며 바퀴가 철로에 마찰하는 그음이 울려 퍼지고 객차는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객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하나는 부서진 기관 실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카멜레온을 놓쳤다. 하지만 승객들과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임무 실패에 대한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때 마르코가 그녀에게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다. 그가 기관실 지붕에서 확보한 것이었다. 그것은 카멜레온이 떨어뜨린 소형 저장 장치였다. 어쩌면 이 안에 검은 그림자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벼랑 끝에서 벌인 필사적인 사투는 비록 반쪽짜리 성공이었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 단서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멈춰선 열차에서 밤을 새운 후 동이 틀 무렵 헬기가 도착했다. 이하나와 제시카 마르코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헬기에 올랐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고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카멜레온을 놓쳤고 검은 그림자의 추격은 더욱 거세 분명했다. 안전 가옥으로 복귀하자마자 그들은 카멜레온이 남긴 저장 장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호는 복잡했고 해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마침내 암호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저장 장치에는 검은 그림자의 자금 거래 내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밀 요원들의 명단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각국 정부와 군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각국의 권력 심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다음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후 열릴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안보회의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각국 정상들과 국방장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만약 그곳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새로운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세 사람은 즉시 최민호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정보는 최고 사령부로 전달되었고 안보회의장은 즉시 최고 등급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팀 펠리르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안보회의장에 잠입하여 검은 그림자의 테러를 막고 그들의 내부 조력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잠입해야 했고 수많은 정상들과 고위 인사들 중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야 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없는 판 같은 작전이었다. 작전 전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장비를 점검했다. 이하나는 저격 소총의 조준경을 닦았고 제시카는 소형 폭탄을 조립했으며 마르코는 해킹 장비를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어온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지. 내가 쏘지. 이하나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사는 술은 맛이 없을 것 같군. 마르코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살아 돌아와서 다 함께 마시자.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다른 맹수가 아니었다. 그 같은 목표를 향해 어둠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무리 펠리르였다. 지옥 같았던 훈련소에서의 첫 만남부터 등대에서의 사투 그리고 벼랑 끝의 열차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을 하나의 칼날처럼 단련시켰다. 동이 트는 새벽 그들은 작전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맞이하는 늑대들처럼 고독하지만 간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림자 늑대들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회의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물샐 틈 없는 경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팀 펠리르는 이미 그들만의 방식으로 내부로 잠입해 있었다. 이하나는 청소부로, 제시카는 경호원으로, 마르코는 통신기사로 위장하여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들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쉴 새 없이 정보가 오고 갔다. 마르코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통신실에 잠입하여 건물의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장악했다. 이제 그는 건물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무전으로 검은 그림자의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위치를 이하나와
제시카에게 전달했다. 제시카는 경호팀에 섞여 자연스럽게 용의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은밀했다. 소음권총과 격투 기술을 이용하여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이 하나의 임무는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건물 맞은편이 고층 빌딩 옥상의 저격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검은 그림자의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테러의 핵심 인물을 저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준경을 통해 회의장 내부를 살폈다.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 저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정상들의 연설이 시작되고 회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르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아냈어. 폭탄이야. 연단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남은 시간은 5분.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다. 제시카는 즉시 연단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 주변은 사엄한 경호들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했다. 폭탄을 해체할 시간도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도 없었다. 이하나는 조준경 속에서 배신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움직였다. 폭탄을 기폭시킬 리모컨을 가진 그자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차관. 그는 연설을 듣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기폭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조준경 안의 목표물과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의 감각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춘 듯 고요했다. 탕! 소음기를 통과한 총성은 아주 작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국방부 차관의 손에 들려있던 기폭 장치가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았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덮쳤고 제시카는 그 틈을 타 연단 아래 폭탄을 안전하게 회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악의 테러는 바로 직전에 저지되었다. 며칠 후 이하나는 최민호 팀장의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번 임무의 성공으로 그녀는 특별 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검은 그림자의 내부 조력자는 체포되었지만 그 역시 꼬리에 불과했다.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몸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최 팀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하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벼랑 아래로 추락했던 기관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자신과 사투를 벌였던 남자 카멜레온. 그는 살아 있었다. 추락 직전 강물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팀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휴가는 반납해야겠군. 새로운 임무다. 이하나는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림자를 잡기 위해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